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 구주입의 중간고사 국어 영역 중학교 1학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구주입의 학원 구리본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주찬 선생님입니다. 자, 먼저 시험 본 친구들도 있겠고 시험 안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오늘 선생님이랑 문제에 대한 해설도 하겠지만 총평이 어땠는지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보면서 중학교 1, 2학년의 국어 공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면요. 출제 영역이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제 영역은 문법에 있어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물론 교과서에 따라서 1학년 1학기에 품사를 배우는 학교도 있겠지만 보통은 1학년 1학기 때는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의 체계 양상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든지 그리고 양상 부분에 있어서 사회방언이랑 지역방언의 그런 차이들 시험 문제 출제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소설 중에서 황순원의 소나기 내봤습니다. 그래서 황순원의 소나기의 기본적인 내용 비롯해서 소설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관련해서 냈고요. 세 번째로 당연히 독서에 있어서는 처음 보는 지문인데요. 인문 영역에 있어서는 알파벳의 역사, 그리고 사회 영역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렇게 두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알파벳의 역사보다는 당연히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좀 더 어려웠을 거고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라는 지문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런 법률 용어들 그런 거 많이 나왔을 텐데 항상 얘기하지만 독서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또는 처음 보는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핵심 내용 어떻게 체크하고 정리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여러분 속된 말로 쫄지 않고 누가 더 정보를 잘 정리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휘는 당연히 특정한 출제범위 있다고 할 수 없고요. 중학교 수준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한자성어라든지 그런 중요한 필수 어휘들을 시험 문제로 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역들이 어떻게 좀 난이도적으로 출제가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당연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말은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고력을 요한다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공부를 잘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당연히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이게 사실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데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다 정해져 있죠. 1학년 때는 이거 배우고 소설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배운다.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게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역별로 당연히 내신 수준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 보니까 섬세한 이해나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곧 이어서 이제 해설 강의에서 보겠지만 어휘의 체계를 묻는 문제에서 단순히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이 정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제로 새로운 지문을 주고 그 안에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골라라 라고 하면 섬세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독서 지문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지문에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실제 27번인가요? 그런 문항들에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사태에 있어서 이거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문항들 그리고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독서 영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새로운 글을 읽어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미리도 얘기했지만 독서 영역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처음 보는 두 지문을 내므로써 새로운 글을 읽고 얼마나 핵심 정보를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물어보는 문항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문항들로 그렇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총평과 난이도 그리고 출제 영역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곧바로 주요 문항에 대해서 해설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30문항 그리고 30문항을 45분에 푸는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1번부터 35번까지 다 해설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중요한 문항들 위주로 영역별로 좀 꼽아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4번에 출제된 문항인데요. 다음에 쓰인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실제로 우리가 배운 교재 그리고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에 제시된 그런 그림이고요. 이바구는 조용하게 부산 땡땡 서점이라니까 당연히 지역 방언에 대해서 묻는 문제겠죠. 근데 그거보다 이 밑에 보시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염가 판매, 꿀잼 소설 기획전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역 방언뿐만 아니라 외래어 그리고 최신 같은 건 당연히 한자어겠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염가 이런 어휘들
또 꿀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사회방언 중에 유행어까지 묻는 그런 문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들어가 보면요. 잠시만요. 자, 4번의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구는 특정 지역에서 주로 쓰는 어휘다. 당연하죠. 지역방언이라고 설명했으니까요. 두 번째, 서점, 게시판, 최신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게시판 정도가 될 거예요. 서점이나 최신은 여러분 한자어로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게시판도 한자어가 되겠죠. 자, 3번,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는 외국에서 온 말, 당연하죠. 외래어로 처리할 수 있겠고요. 4번도 선생님이 아까 유행어라고 설명했으니까 특정 세대가 주로 쓰는 어휘, 사회방언 중에 유행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답은 5번인데요.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정답이 맞는 선택지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5번쯤 와서 5번이 왜 틀렸는지는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용하게 우리까지는 순우리말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염가라는 말이 한자어임을 모르는 학생들 많죠. 염가는 저렴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고유어로 바꾸면 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염가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의 토박이 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트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선생님들이 이렇게 염가같이 조금 헷갈리는 것들 또는 아까 이야기한 게시판같이 우리말인지 고유어인지 헷갈리는 어휘들을 종종 넣어놓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를 잘 파악해서 완전하게 외워버리는 게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렇게 봤고요. 이어서 우리 한 6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에게 뭐 엄청나게 생각을 하라기보다는 자, 보기에 밑줄 친 단어들을 고유어 한자로 외래어로 분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박완서의 7월의 뜨락에서는 실제로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출제된 적도 없고 선생님이 여러분 새롭게 한번 보라고 어디선가 따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어디서도 본 적 없을 텐데 처음 보는 지문 속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그럼 첫 번째, 뭐 커튼, 이거 외래어인지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왜라고 적어볼게요. 가뭄, 가뭄은 뭐 비가 안 내리는 건데 실제로 이건 고유어 가물다 라는 용언을 명사처럼 바꿔서 가뭄 이렇게 바꿔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어로 볼 수 있겠죠. 버릇도 당연히 여러분 한자어 중에는 이렇게 끝에 시옷 받침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버릇 당연히 우리 한 고유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자연 같은 경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자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자연은 순우리말 아닙니까? 아니죠. 스스로 자의 그럴 연자를 쓰는 한자어가 되겠죠. 이런 중요한 한자어들은 미리미리 외워놔야겠고요. 대표적으로 냄새 같은 것도 사실 여기서 냄새 같은 건 당연히 고유어거든요. 근데 냄새와 관련된 한자어도 이 지문 속에 사실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냄새는 여러 가지 어떤 어의,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지는 뉘앙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자어로 바꿀 수 있지만 여기 채취라는 한자어가 숨어져 있었죠. 그래서 똑같이 냄새인데 얘는 한자어고요. 얘는 고유어가 되겠죠. 그리고 베란다, 베란다도 여러분 쉽게 고유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베란다라고 이렇게 원어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국어대사전에 이렇게 괄호치고 영어가 써 있다면 당연히 이건 외래어라고 처리해 줘야겠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아파트,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 기본적인 영어 단어로도 알고 있으니까 외래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베란다나 아파트가 둘 다 영어에서 온 말인데 이게 왜 외래어냐? 우리말로 대체하기가 힘들죠. 버스, 택시 이런 것들처럼 아파트, 물론 공동주택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나 베란다 같은 건 우리말로 대체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외래어라고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인은 늙을 노자에 사람 인자를 쓰니까 당연히 한자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옥도요. 한국 한자에 집, 옥자를 쓰니까 당연히 한자어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푸는 뭐 비법, 방법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물론 고유어에서, 한자어에서 이렇게 시옷 받침 안 쓰인다. 또는 뭐 문 이런 한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고유어 한자 외래어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각각 세보시면요. 고유어 4개, 한자어 3개, 외래어 3개 해서 뭐 선택지는 일부러 띄우진 않았지만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이런 어휘의 체계와 양상 물어보는 문제 4번, 6번 두 문항 대표적으로 봤고요. 이어서 소설과 관련된 문항 보겠습니다.
자, 8번이네요. 자, 8번 문항은 뭐 앞에 7번 문항도 있었지만 7번 문항은 뭐 굳이 선생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뺐고요. 8번부터는 이제 소나기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소나기의 소설 속에서 기역, 미음, 밑줄 쳐놓고 마의 결말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소나기의 결말부터 살펴보시면 소나기의 결말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죠. 누가 죽죠? 그렇죠. 소녀의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기 쭉 읽으면서 소설 속에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무엇이 있다 그랬냐면 복선이 있다 그랬죠. 이 복선이라는 소설 속 장치를 이해하는 게 중학교 1학년의 어떤 중요한 성취 기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기억부터 보세요. 물론 모든 보라색이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 소설에서 소녀가 보랏빛 좋아라는 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다음 니은. 자, 니은 부분은 소년과 소녀가 이제 산골짜기 놀러 갔다가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당연히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 그리고 보랏빛 이랬으니까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을부터 볼게요. 답 디귿이니까.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선생님 뭐 파란색도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건 아닌데 소녀가 이렇게 소나기 맞아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으니까 리을도 당연히 소녀의 죽음이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미음도 봅시다. 그러고는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가지고 온 꽃묶음 이거 뭐였냐면 소년이 남자아이가 소녀에게 선물 준 거였죠. 근데 그게 꺾이고 일그러져서 버려버렸다 했으니까 어떤 사랑의 끝, 어떤 이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난다 이런 걸 암시한다고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걸 읽으면서 복선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디귿이 여러분이 보기에 목덜미가 선뜩선뜩했다가 뭔지 모르게 뭔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디귿을 고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선뜩선뜩이란 말 실제로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선뜩선뜩은 차갑다예요. 또는 차가워지다. 그리고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비가 그 소년과 소녀가 산골짜기 놀러 가서 둘이 하산하려고 하는 쯤에 비가 소년의 목덜미에 떨어지면서 차가워진다. 이런 내용이니까 실제로는 뭐 비극적 결말이나 소녀의 죽음과 관련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디귿을 답으로 골라야겠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실제로 이 소나기는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강원도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휘들, 이런 선뜩선뜩 실제로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어휘들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좀 잘 정리해서 물론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정리해서 알아두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여러분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고요. 디귿이 답이니까요. 자, 이어서 9번 문항도 좀 보겠습니다. 자, 9번은요. 보기에 밑줄 친 시어와 상징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골랐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 시도 이해해야겠지만 소설 속의 소재들의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되겠죠. 홍랑의 시조는 뭐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면 어디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시조고요. 실제로 읽어봐도 여러분이 이 맷버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읽어볼게요.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시조니까 사음보로 끊어서 읽어주는 게 좋겠죠. 맷버들을 꺾어서 님의 손에 보낸대요. 근데 님에게 보냈을 때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래요. 그리고 심어두고 나서 밤비에 새잎이 나면 그걸 나라고 여기래요. 그러니까 맷버들은 이 시적 화자의 분신 정도 되겠고, 그리고 홍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주인공인데 홍랑이 자기가 사랑하는 님에게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맷버들을 대신 보내버린 거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물건인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할 어떤 소재인 거죠. 그러면 개울가, 징검다리, 먹장구름, 도랑, 대추 중에서 사실 쉽게 고를 수 있죠. 답은 5번이겠죠. 왜냐하면 이 대추는 소년과 소녀가 마지막 만나는 장면에서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소녀가 소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주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나머지 뭐 개울가, 징검다리, 먹창구름, 도랑은 공간적인 배경 또는 어떤 날씨 이런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소재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보기에 맷버들을 정확히 읽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넘어가서 또 소설 문제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항은 11번입니다. 자, 11번은요. 소설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묻는 문항인데요. 실제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뭐 그렇게 난이도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글의 전반적인 특징이라든지 또는 소설의 갈래적인 특징을 알고 있으면 뭐 굳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섬세한 이해가 필요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을 띈다. 자, 이런 말을 여러분 당연히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으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향토적이라는 것은 뭐 시골을 배경으로 한다. 뭐 이런 거겠고요. 서정적은 뭐 감정적이다 또는 감동적이다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 소설에 해당되겠죠.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을 어기지 않고 계속 미래로 나아가면서 소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겠죠. 3번,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 산뜻한 느낌을 준다. 사실 뭐 다른 소설이랑 비교해봐야 좀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황순원 소설의 특징이 짧고 간결한 문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 소설의 문체적인 특징이 간결한 문장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번도 맞겠어요. 자, 5번까지 보고 4번 올라갈게요. 4번이 답이니까요. 5번, 여운을 주는 결말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운을 주는 결말이었어요. 마지막에서 소녀의 죽음을 소년이 직접 듣긴 하는데 그 뒤에 소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전혀 안 나오고요. 소년이 자고 있는 와중에 엄마 아빠가 그 여자애가 죽었다더라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운을 주는 결말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맞죠? 근데 좀 부연적으로 여운을 주는 결말 때문에 이게 다른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이나 3학년 교과서에 실리면 결말이 다른 시나리오와 비교하는 그런 학습 활동이 또 제시되기도 합니다. 4번 볼게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다를 여러분이 답으로 고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되게 서정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됐다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답으로 고르려는 습성이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좀 기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술자라는 건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서술자에 따라 분명히 뭐가 결정되냐면 시점이 결정되죠. 서술자에 따라 시점이 결정되는데 자, 서술자가 소설 속에 있으면 우리는 1인칭 시점 이렇게 부르고요. 소설 밖에 있으면 우리는 3인칭 시점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1인칭 시점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설 속에 나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소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나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3인칭 시점입니다. 그러면 3인칭 시점 중에서 사실 이 소설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부 부분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일부 혼용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요 4번이 틀렸어요. 왜? 기본적인 베이스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면 인물들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조약돌을 던졌다. 혹은 뭐 물을 움켜내고 있었다. 이렇게 행동을 중심으로 묘사.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보여주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간접 제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접 제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근데 지금 11번 문제 풀 때도 여러 가지 개념적인 개념어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어떤 소설 개념도 많았으니까 단순히 뭐 답이 맞았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얻어가야 될 어떤 정보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1번의 우리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소설 파트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요, 또 소나기가 나오면 단골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 글에 쓰인 소재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나기가 내신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되면 조약돌, 비단조개, 분홍소에터, 대추, 호두 모두에 대해서 소재의 역할을 달달 외워버려야 되겠죠. 자, 근데 첫 번째 조약돌은 어디서 나왔냐면 소녀, 즉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처음에 이 바보 하면서 던지는 그 하얀 조약돌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에 대한 소녀의 그리움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죠. 2번, 비단조개는 중심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매개체가 아니었고요. 비단조개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매개체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이게 뭐니? 라고 했더니 남자애가 이거 비단조개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에 나왔고요. 4번부터 볼게요. 대추는 소녀를 향한 소년의 애정? 자, 이런 게 여러분 잘 나오는데 항상 대추랑 호두랑 선생님이 강조를 해요. 대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녀가
소년에게 준 거예요. 제사 때 대추가 있어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마음을 소년에게 주고요.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 소녀가 준 대추를 소년은 먹으면서 자기가 씹고 있던 대추 알의 단맛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빠진 모습까지 소설 속에서 서술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건 방향이 틀렸죠. 호두는요. 호두가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에 소년, 남자애가 고민을 해요. 얘를 만나러 가야 되나 만나러 가지 말아야 되나. 근데 만나러 가기로 결심하고 호두를 어느 영감집 마당에서 훔쳐와요. 그러니까 서리를 한다 그러죠. 훔쳐와 놓고 결국 못 줘요. 그러니까 호두는 사실 전혀 관련도 없어요. 얘는 소년이 소녀에게 주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추와 호두는 방향을 바꿔놓기도 좋고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답은 왜 3번이죠? 그쵸? 분홍 스웨터에 검붉은 진흙물이 들어있었죠? 그게 소년과 소녀의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녀가 죽으면서 그걸 입고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소재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해를 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12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소설의 주요 문항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번호를 쭉 건너뛰어서요. 어휘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 21번 문제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사실 21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어떤 복합어는요. 옛날에는 중학교 교과과정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중학교에서 현재 빠져있는 그런 파트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의 설명을 길게 줬습니다. 자료의 설명을 길게 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 다뤘고 또 교육과정에 포함이 돼 있다면 그냥 복합어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도 좋겠지만 실제로 이건 문법, 어휘, 그리고 독서가 한데 뭉쳐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 읽어보면서, 자료 읽어보면서 복합어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자,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죠. 자, 복합어랑 또 반대되는 말은 단일어입니다. 단일어는 어근 하나만 있는 걸 단일어라고 하고요. 어근에 무엇인가 붙은 말을 우리는 복합어라고 하죠. 자, 복합어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고요. 합성어는 주먹밥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어근이란 주먹과 밥처럼 각각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먹과 밥은 따로따로 떼어서 쓸 수도 있고요. 각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단락. 한편 파생어는요. 주먹질과 같이 어근에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전미사는 무엇 질처럼 그래서 전미사는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이픈을 써주고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근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근이랑 중요한 차이점은 뭐뭐질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그런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합어에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고 합성어와 파생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실제로 근데 문제는 훨씬 더 쉽게 나왔어요. 자, 선택지 볼까요? 첫 번째, 큰 집, 밥알, 동반, 옷소매, 낮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라보면 돼요. 아까 주먹밥, 주먹질을 잘라봤듯이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대로 자르면 큰 집, 밥알, 옷소매, 낮잠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근데 못 쪼개지는 게 딱 하나가 동반이죠. 동반은 쪼갤 수가 없고 한자어 그냥 하나의 어근이기 때문에 얘가 단일어 처리가 돼서 동반을 사실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건 복합어가 아니니까요. 그럼 나머지 보면 큰 집은 크다 플러스 집이 합쳐져서 뭐 큰 집이 사실 진짜 큰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큰아버지의 집 또는 첫째의 집을 의미하죠. 그래서 얘를 뭐 파생어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큰 집을 합성어로 보고 있습니다. 밥알도 마찬가지 따로따로 쓰이니까 합성어고요. 옷소매도 마찬가지죠. 합성어. 낮잠도 낮 플러스 잠,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합성어로 볼 수 있는데 동반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일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는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23번 문제 볼게요. 23번 문제도 사실 의미론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의미론과 관련된 영역인데 이것도 실제로 교과서나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아서 자료를 길게 주고 그 자료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 중 A의 관계를 지닌 단어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 읽어볼게요. 어휘의 의미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슨 관계? 유의관계죠. 유의관계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단어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벗은 유의관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미가 비슷한 단어겠죠. 둘째는 무슨 관계? 반의관계입니다. 반의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관계인데 여름과 겨울은 반의관계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상하관계. 여러분 상하관계를 잘 모르는데요. 상하관계는 쉽게 말하면 포함관계예요. 읽어볼게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될 때 포함되는 단어를 하이어라고 하고요. 포함하는 단어를 상이어라고 한대요. 이때 두 단어가 상하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한식과 불고기에서 한식이 더 포함할 수 있는 말이니까 상이어가 되겠고요. 불고기는 포함되는 단어니까 하이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도 사실 설명 장황하지만 윗글에 제시된 생기고랑 일고는 무슨 관계일까요? 어떤 일이 생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둘 다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갈 말은 유의 관계가 되겠죠. 비슷한 의미니까. 그러면 선택지에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유의 관계에 있는 거 첫 번째, 비슷한 뜻이 있는 거 첫 번째, 세다, 열이다. 어떤 말이죠? 반대말이죠. 힘이 세다, 힘이 열이다. 그 다음, 받다, 던지다도 반대말이겠죠. 당기다, 늦추다는 뭐예요? 당기다, 늦추다도 일정을 당기다, 일정을 늦추다 반대말 되겠죠. 오르다, 내려가다 뭐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근데 5번, 허다하다, 숱하다만 유의 관계가 되겠죠. 얘만 비슷한 의미죠. 허다하다, 숱하다는 둘 다 뭐 많다 또는 뭐 빈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여러분이 숱하다라는 이 고유어를 모를 것 같아서 5번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해본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휘 파트의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독서와 관련된 비문학 문제 한 세트 읽어보고 오늘 해설 강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는 이제 문단별로 쭉 읽어볼 건데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독서 영역에서는 두 지문이 출제됐죠. 알파벳의 역사랑 그리고 민법에서 청소년의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냈는데요. 여러분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 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읽을게요. 우리 민법은 계약을 맺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무슨 능력? 그렇죠. 의사 능력. 다른 한 가지는 행위 능력이래요. 행위 능력. 행위 능력으로 스스로 효력 있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맺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우리는 행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좀 추상적인 말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것은 민법에서 계약 맺을 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떤 내용의 전개나 흐름이 바뀌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우리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 칭하고 이에 미성년자는 자 여기다 밑줄 쳐볼까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뭐가 없는 사람이래요? 더 중요한 말. 지금 여기서 한 말 있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를 상수를 하고 있어요. 상수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스스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일문단이 이렇게 길고 추상적인 말 많이 나왔지만 민법 계약에서 중요한 건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아니라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법률 행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말 또는 경험해 본 어떤 그런 사례겠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나왔으니까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수다. 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냐면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즉 부모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부모가 없거나 뭐 입양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부모가 없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부모가 없거나
있지만 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주 뭐 특수한 경우겠지만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대요. 이것도 여러분은 뭐 당연히 아직 중학생이니까 처음 보는 단어겠지만 그냥 체크를 하면 돼요. 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될 수 있구나. 그 다음, 근데 또 후견인이 뭔지 잘 모르니까 후견인은 할머니, 삼촌, 고모 등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당연하죠. 이제 부모가 안 계시면 그 다른 친척들이 후견인으로서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는 그 이외의 사람들도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법적으로 신고된 사람이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지문만 놓고 보면 미성년자는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능력이 없죠?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산문단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이겠죠. 일단은 유효하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그 결과를 여러분 부모님이 알게 되면 효과를 원치 않겠죠. 그 효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대요. 당연한 얘기겠죠. 법정 대리인이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맺어놓고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고 하면 계약 취소래요. 근데 취소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죠. 이런 건 다 여러분 구두, 즉 말로 하는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뭐도 이용할 수 있대요? 내용증명 우편제도, 이걸 이해할 수도 있대요. 뭐 내용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또 모를 거니까 뒤에 상수라고 있죠.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편을 통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어떤 제도인데요.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문단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하게 내용 증명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 정도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네요. 4문단, 5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혼자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뭐로 생각한대요? 특별히 보호할 대상으로 생각한대요. 즉, 뒤에서 얘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답니다. 어른들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특별히 보호 2번 반복됐고 사회적 약자 나왔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쉽죠. 마지막 5문단은요. 그러면 단순히 미성년자들만 보호하면 미성년자와 계약한 계약 당사자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계약 당사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법률 사항 또는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보호한대요.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을 때 아까 몇 문단에서 얘기했냐면 아까 3문단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은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거래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괄호치고 뭐 이건 안 읽을게요. 대리인에게 문제 행위를 취소할 것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부분이겠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문제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최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실 이 단어의 의미 당연히 몰라도 되고요. 그냥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취소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또 하나, 상대방의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계약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 철회권, 그리고 거절권. 철회는 취소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철회권과 거절권도 이렇게 주고 있다 해서 정리하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도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 문장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겠고요. 이어서 연속돼서 문제 4문항 정도 풀어보고 독서 지문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1번 19세 이상의 성인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당연히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나왔고요. 두 번째,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진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4문단과 5문단에서 각각 무슨 얘기했냐면 미성년자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도 보호한다 그랬으니까 두 개 묶으면 양쪽 모두 이렇게 되겠죠. 2번도 맞죠? 3번 내용 증명은 법적 분쟁에서 증거 활용 그리고 심지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돼서 법률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4번 우리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당연히 갖추고 있죠. 그게 바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보호하는 게 되겠죠. 근데 5번 보세요.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의사표시가 없이 저절로 취소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바로 3문단에 나온 내용이겠죠. 3문단 첫 번째 줄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효과를 원치 않으면 이후에 어려운 말로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지 무조건 취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섬세히 읽었는지 파악하면 답은 5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볼게요. 지필 의도는 사실 쉽죠? 쉬운데요. 이것도 은근히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아주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1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어요. 아니, 계약의 대중화, 이것도 좀 웃기지만 여기 어려운 법률 용어 그대로 다 나왔어요. 우리가 아까 모르는 단어 최고권, 뭐 철회권, 그 다음 또 뭐가 나왔냐면 뭐 거절권, 이런 알 수 없는 법률 용어 다 나왔고요.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법을 소개해서 독자를 일깨운다?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답은 3번이겠죠.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법률 지식, 즉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전달해서 독자의 상식을 높이는 게 답이 되겠고요. 4번과 5번도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답으로 고를 확률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필 의도에 적절한 건 3번 고르면 되겠고요.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로 보아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사실 26번도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로 지문에 나온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법교과적 상식을 동원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5번에 일단 나이를 다 체크해 보세요. 만 18세, 만 8세, 만 15세, 만 14세, 만 17세 모두 다 미성년자죠. 근데요, 여기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건 법률 행위였어요. 계약이나 법률 행위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트에서 빵 사 먹고 우유 산다고 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 아예 없겠죠. 그러면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 포함된 거? 이거 1번 계약이니까 맞죠? 2번 광고 모델 활동도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약 법률 행위 맞겠죠? 3번 아르바이트도 고용계약, 근로계약이니까 맞죠? 4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히 계약입니다. 왜? 여러분이 핸드폰 구매하고 그리고 그 통신회사와 일종의 계약을 맺으니까요. 근데 5번 보세요. 고등학생 2군이 부모님께 받은 상품권으로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사는 경우는 계약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뭐 엄밀하게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문에 나온 정보와 일정 정도의 상식을 동원했을 때 어려운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 우리 27번 문제 보고 오늘 해설 강의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을 보고 보기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윗글의 내용 이해하고 보기에 새로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실제로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이 선택지를 고를 때는 다소 좀 헷갈리는 부분 또는 섬세한 이해를 묻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보기부터 볼게요. 어머니는 중학생이 된 은지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함께 대리점을 방문해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통신사 가입 서류를 작성했다니까 일단 뭐 한 거죠? 계약한 거죠. 은지는 자신의 휴대전화이므로 약관을 꼼꼼하게 읽고 통신사에 자기 이름으로 가입해요. 근데 중요한 거, 자기 이름으로 가입한다고 할지라도 중학생이니까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 사람 뭐라고 불러요? 그냥 단순히 엄마가 아니라 우리는 지문을 읽었으니까 법정 대리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겠죠.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었으니까 지금 이 은지의 어떤 계약행위나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서술한 선택지를 보면서 답을 좀 판별해 보겠습니다. 1번, 은지가 통신사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은 것은 일종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겠죠. 2번, 중학생인 은지는 미성년자로 민법상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 1문단과 2문단 걸쳐서 읽어봤습니다. 3번, 어머니가 은지와 함께 대리점을 방문한 것은 은지가 미성년자여서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거 읽고 동그라미 치고 4번, 5번도 보고 선생님 답이 없어요 라고 말할 텐데, 아까 1문단 읽으면서 분명히 법률 행위에 있어서 행위 능력과, 잘 보이게,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구분을 했었죠. 근데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다시 지문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1문단 끝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미성년자가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리점을 방문했다? 전혀 답이 아니죠. 즉, 이 문항에서는 1문단에서 나눈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의 구분을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음 4번, 은지가 혼자서 대리점을 방문해 통신사 가입 계약을 맺었다면 추후에,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4문단에 나왔죠. 3문단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 추후에 법정 대리인이나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4번 맞죠? 5번, 어머니가 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은지가 통신사에 가입하는 계약에서 어머니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요. 사실 독서 지문 풀 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지문 후루룩 읽고 그냥 대충 답인 거 고르고 맞았으니까 안 볼래. 나는 글을 잘 읽었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문제들 다 맞았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생각한 것과 비슷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1번부터 5번 풀면서 3번만 딱 설명하지 않고 1번은 어떤 거와 관련 있고 2번은 어떤 문단과 관련 있고 3번이 왜 답인 이유를 다 설명했죠. 그러니까 모든 비문학 지문을 풀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1번에 답의 근거 어디 있었는지, 2번에 답의 근거 어디 있었는지, 4번은 왜 동그라미인지를 오직 지문의 근거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읽을 때 우리가 문단별로 핵심적인 키워드와 주제와 화제가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7번 문항까지만 보고요. 그 이후에도 30번까지 문제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문항이어서 오늘 2022학년도 1학기 구주입의 중간고사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